2월 28일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을 때렸습니다. 미사일 수천 발에 드론 수천 대. 국제유가는 40% 넘게 치솟았고 나스닥은 곤두박질 코스피도 출렁였죠. 근데 이 난리판에 딱 하나 다들 예상 못한 자산이 있어요. 비트코인입니다. 전쟁 터지자마자 64,000달러까지 쭉 빠졌던 비트코인이 2주 만에 75,000달러를 뚫었어요.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무너지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이유가 좀 소름 돋습니다. 자, 일단 본론 전에 배경부터 깔아야 돼요. 원래 비트코인이 어떤 놈이었냐? 위험 자산 중에서도 끝판왕이었거든요. 시장 좋을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안 좋은 뉴스 하나만 나오면 나스닥보다 2배, 3배는 더 빠졌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별명이 뭐였냐면 레버리지 나스닥이었어요. 주식이 감기 걸리면 비트코인은 독감 걸린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 코인데스크라고 유명한 암호화폐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3월 14일에 차트를 3장 공개했어요. 전쟁 나고 나서 2주 동안 각 자산들 성적표를 쫙 정리한 건데요. 유가 40% 넘게 올랐고 S&P 500은 빠졌고 금은 올랐어요. 여기까지는 뭐 예상대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요, 같은 기간에 8.5에서 11% 올랐습니다. 유가랑 금 빼면은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위험자산 취급을 안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 전쟁 나면 비트코인이 가진 물리적인 장점이 미치도록 빛나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 좀 벌어서 한화로 한 100억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은요, 문 닫았어요. ATM도 안 돼요. 집이나 땅은 당연히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금은 어떨까? 100억어치 금덩이를 가방에 넣고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영어 단어 12개만 외우면 돼요. 이걸 시드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12단어가 내 금고 비밀번호예요. 그 안에 1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단어만 넣고 나가면 세관이고 건문이고 아무도 못 막아요. 나중에 다른 나라 가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바로 현지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은행이 다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먹을 거 사고 해외로 돈 빼고 그랬거든요. 이번이란 사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비트코인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근데 엄청 빠르게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인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75,000달러까지 반등한 걸 다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요. 핵심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한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비트와이즈라는 자산운용사 있거든요. 거기 최고 투자 책임자 맷 후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바로 어제 3월 16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50% 빠지는 동안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안 팔고 버텼다. 다이아몬드 핸드였다. 숫자로 볼게요.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잖아요. 그때부터 2025년 10월 고점까지 ETF로 들어온 돈이 약 600억 달러예요. 근데 그 뒤에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거든요.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빼갔을까요? 빠져나간 돈이 100억 달러가 안 돼요. 600억 넣었는데 100억도 안 빠진 거예요. 나머지 500억 넘는 돈은 꿈쩍도 안 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동네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비트코인 엄청 싸게 모아놓은 고래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뉴스 하나만 나오면 겁먹어서 코인을 수천 개씩 시장에 쏟아냈어요. 근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바닥까지 추락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판이 달라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같은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블랙록 IBC라는 ETF 하나만 봐도요, 이란 전쟁 터져서 시장이 난리 났던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3거래일 동안 11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팔 때 이 기관들은 뭘 했냐면 샀어요.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명 더 빠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예요. 이 사람 회사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만 15억 7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또 샀어요.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76만 개거든요.
전 세계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인데 그 중에 76만 개를 한 회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안에 100만 개를 채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예전에는 겁먹은 고래들이 던지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래가 던지면 월스트리트가 냠냠 받아먹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뀐 게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제가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소름 돋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그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 진짜 큰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방금 블랙로긴이 피델리티니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비트코인 ETF에 들어와 있는 건 대부분 헤지펀드랑 자산운용사 그리고 일부 기업이에요. 각 나라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이런 데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조 7천억 달러예요. 일본 공적연금이 1조 5천억 달러고요. 이런 데서 비트코인의 전체 자산의 1%만 넣어도 수백억 달러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직 안 들어왔냐? 비트코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규제가 덜 정리돼서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엄청 빠르게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여기에 공급 쪽도 봐야 되는데요.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사려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새로 나오는 물량은 반으로 줄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수요 공급 법칙 있잖아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적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맷 후건이 비트코인 10년 안에 100만 달러 간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논리예요. 물론 10년 뒤 이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근데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꽤 뚜렷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비트코인 사러 가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돼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랑 지금 당장 전 재산 넣어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로 전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거나 다른 나라까지 전쟁이 번지면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반토막 났었어요. 둘째로 아까 말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요. 이 회사가 주식이랑 우선주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주가가 2024년 11월 고점 대비 70% 넘게 빠진 상태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서 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76만 개가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수준이에요. 셋째로, 아무리 체질이 좋아졌다 해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루에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전 재산 넣었다가 하루 만에 수천만 원 날리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큰 방향은 분명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올인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은 이뤄도 생활에 지장 없는 여윳돈으로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DC에,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이 단순한 방법이 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남들이 환호할 때, 따라서 꼭대기에서 사고 폭락하면 무서워서 바닥에서 파는 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돈 잃는 패턴이에요. 반대로 가세요. 내 원칙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가세요. 시간이 결국 편이 돼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2016년 3월이란 전쟁이라는 역대급 악재 앞에서 비트코인이 보여준 게 세 가지예요. 국경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금고라는 것,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구조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문 밖에서 줄 서 있는 거대한 돈이 있다는 것. 이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